1장 쇳가루 냄새와 겨울 하늘. 경상북도 예안 1977년 겨울. 철을 깎는 공장의 아침은 새벽이 아니다. 그것은 밤의 연장선이다. 바닥엔 기름 섞인 쇳가루가 깔려 있었고 그 위를 14살 소녀는 맨 운동화로 걷고 있었다. 창고 문틈으로 바람이 들어올 때면 그의 손목은 더 아프게 욱신거렸다. 그 손목은 다친 지 한 달도 넘었지만 병원은커녕 파스 한 장 붙이지 못한 채 여전히 기계 앞에 서 있었다. 소년의 이름은 이강명이었다. 강철처럼 살라며 붙여진 이름이지만 그 이름처럼 살기엔 세상이 너무 날카로웠다. 그의 오른팔은 제대로 굽혀지지 않았고 동료들은 그걸 쓸모없는 팔이라 불렀다. 그날도 그는 프레스 앞에 서 있었다. 7시부터 12시까지 점심없이. 기계는 사람보다 더 무자비했다. 잘못 끼운 철판은 바로 튕겨져 나왔고 운이 나쁘면 손을 베었다. 하지만 그에겐 운이란 말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는 3번이나 망했다. 나무 장사를 했다가 도박에 손을 대고 마지막엔 쌀을 날랐지만 결국 소 한 마리도 남기지 못했다. 그날 이후 이강명은 학교 대신 공장으로 갔다. 이름도 바꿨다. 주민등록증엔 없는 가명으로 그렇게 살아야 했다. 성남 1980년 봄. 봄은 왔지만 팔은 아직 겨울 속에 있었다. 쇳가루는 사라졌고 그의 주머니에는 검정고시 학원 입학증이 들어있었다. 그는 더 이상 프레스를 누르지 않았다. 대신 볼펜을 쥐는 법을 다시 배워야 했다. 굽은 손가락으로 찢어진 관절로 글씨를 쓰는 일이 기계보다 어려웠다. 자, 여러분. 이번 국어 모의 시험 시작합니다. 강명은 앉은 자리에서 주먹을 쥐어보았다. 손은 아직도 아팠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이 손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 대답을 쓰고 있었다. 2장 법의 문, 정의의 그림자. 서울 1982년 여름 중앙대학교 캠퍼스. 서울은 모든 것이 빨랐다. 지하철은 속이 울릴 정도로 달렸고 신문은 매일 새로운 분노를 팔았다. 그 속에서 이강명은 종종 걸음을 멈추곤 했다. 그의 손목은 이제 절반쯤 기능을 회복했다. 관절은 삐뚤고 글씨는 남보다 느렸지만 그 느린 글씨는 누구보다 또렷했다. 그는 노트맨 앞장에 이렇게 적었다. 법은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억눌린 자의 칼이 되어야 한다. 강명은 법학과 1학년이자 전액 장학생이었다. 장학금은 등록금과 기숙사비는 물론 매달 2만 원의 생활비도 함께였다. 누군가에겐 한 끼 고기 값일 수도 있었지만 그에겐 서울에서 꿈을 꾸는 최소한의 권리였다. 운동권의 그림자, 서슬퍼런 시대. 그 시절 중앙대학교는 조용하지 않았다. 도서관 복도엔 헌책 위에 5.18 진상규명 전단지가 끼워 있었고 강의실 뒤편에선 종종 누군가가 조용히 울었다. 친구 중 몇몇은 이미 제적을 당했고 몇몇은 사복 경찰에게 끌려갔다. 강명은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노트엔 계속 무언가가 쓰이고 있었다. 진실은 때로 법보다 작지만 더 오래 간다. 그는 수업이 끝난 뒤 혼자 교내 신문사에 들어갔다. 기자는 아니었지만 법학과 1학년의 눈으로 사법 불신과 청년의 분노를 정리해 기고했다. 며칠 뒤 신문이 배포되자 학내 분위기가 술렁거렸다. 누군가는 그를 운동권으로 몰았고 누군가는 그를 조용한 영웅이라 불렀다. 그는 어느 쪽도 아니었다. 다만 법이 왜 인간을 구하지 못하는가를 묻고 싶었을 뿐이었다. 밤의 도서관, 그리고 결심. 겨울 방학이 다가오던 어느 밤 도서관에서 혼자 남은 그는 두 팔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왼손은 멀쩡했고 오른손은 여전히 부어 있었다. 그 손으로 그는 판례를 하나하나 정리했고 판결문을 따라 써보았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은 이 손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언젠가 이 손이 어떤 판결문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게 되리라는 것을. 3장 검은 가방, 첫 번째 재판. 서울 남부지방법원 1993년 초봄. 이강명이 법원 복도를 걷기 시작한 건 29살 봄이었다. 검은 서류 가방에는 법전보다 낡은 공책 한 권이 있었다. 표지엔 금빛 볼펜으로 새겨진 글귀.
정의는 언제나 증명되어야 한다. 처음 맡은 사건은 살인도 횡령도 아니었다. 신혼부부 월세 사기 사건. 임신한 아내와 막노동하는 남편이 보증금 500만 원을 날리고도 아무 말 못하는 사건이었다. 상대는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 서울대 출신의 전관이었다. 법정에 선 이강명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말은 느렸지만 문장은 단단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계약서 어디에도 세입자의 책임은 없습니다. 문제는 권리가 아니라 권력입니다. 법은 강자의 언어가 되어선 안 됩니다. 재판은 졌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항소했다. 며칠 뒤 의뢰인 부부는 눈물로 손을 맞잡았다. 변호사님,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 싸워줘서 감사합니다. 그날 밤 강명은 노트에 적었다. 승소보다 귀한 건 한 사람의 마음을 되찾는 일. 정치의 냄새를 처음 맡다. 시간이 지나자 이상한 전화들이 오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청와대에서 당신 이름이 나왔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법을 정치로 더럽히지 말라고 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왜 법정 밖에서 더러운 냄새가 나는가? 신문사에서 옛 친구가 그에게 물었다. 강명아, 너 계속 이렇게 살면 위험해진다. 그는 웃었다. 계속 이렇게 살아야 덜 위험하지 않을까? 첫 번째 정장, 첫 번째 정치인. 1995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에서 누군가가 그에게 출마를 권했다. 변호사님 같은 사람도 이제 정치해야죠. 법으로 바꾸려다 안 되면 법을 만드는 자리에 가야지요. 그날 밤 그는 거울 앞에 섰다. 팔이 완전히 펴지지 않는 오른쪽 소매를 다시 걷었다. 처음 입은 정장이 어색했지만 거울 속 눈빛은 분명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법을 믿었지만 법은 그를 아직 믿지 않았다는 것을. 그렇다면 법을 바꿀 자리에 서야 했다. 사장. 성남 가난한 도시의 시장. 2006년 여름 성남 모란시장 한복판. 저런 애가 뭘 한다고. 누군가는 지나가며 중얼거렸다. 이강명, 두 번째 선거였다. 첫 도전은 실패였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손목 불편한 변호사로만 기억했다. 그러나 그가 던진 말은 사람들의 귀에 남았다. 시장 자리는 이름값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배고픈 사람, 아픈 사람, 집 없는 사람을 위한 자리입니다. 낙선 이후의 4년. 선거에 떨어진 날 그는 다시 법정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마음은 거기 없었다. 그는 성남의 골목을 돌았다. 폐교된 초등학교 앞에서, 월세가 밀려 이삿짐을 싸는 엄마 곁에서, 그리고 한센병 환자 마을 앞에서. 정치인은 고발당하지 않으면 일 안 하는 거다. 어느 날 누가 건넨 말이 머리에 남았다. 그는 결심했다. 다시 도전하겠다. 이번엔 제대로. 2010년 성남시장 당선. 투표 결과는 기적이었다. 지금 이 도시에서 필요한 사람은 당신입니다. 그 한 줄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꿨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건 시청의 적자 통장이었다. 성남시는 사실상 파산 직전. 공무원 월급조차 당장 막막한 상황이었다. 그는 긴축 대신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시장 연봉 영원 선언, 관용차 폐지, 부동산 개발 이익 환수 조례 제정. 기득권 언론은 그를 포퓰리즘의 독재자라 불렀다. 하지만 성남의 엄마들은 도시락 대신 따뜻한 급식을 받은 아이들을 보며 그의 이름을 기억했다. 무상복지 전쟁의 서막. 이건 단순한 급식이 아닙니다. 존엄을 나누는 정치입니다. 그가 던진 말에 전국이 흔들렸다. 여당은 그를 국가 파괴자라 비난했고, 어느 날 퇴근길 골목에서 그를 습격한 남자들이 있었다. 팔목은 다시 금이 갔고 입원했다. 병상에서 그는 기자들에게 말했다. 제가 무너지면 이 방식이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갑니다. 대기업은 개발 특혜 축소에 반발해 도시 외면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가 두려워한 것은 적자가 아니라 침묵이었다. 정치는 말로 싸우는 게 아니다. 시민의 삶으로 증명하는 거다. 밤길의 괴한, 그리고 고요한 싸움. 5장. 적과의 동침, 대권의 문턱. 2017년 촛불 이후의 봄.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정치권 곳곳에서 속삭임이 들려왔다. 성남에서의 싸움은 끝났고
이제 경기도 전체를 바꿀 사람이 필요했다. 이강명 주저했다. 하지만 더 오래 망설이면 기득권은 자신들의 사람을 다시 올릴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다. 경기도지사 선거, 그리고 두 번째 기적. 이 도는 수도권의 심장입니다. 누가 심장을 틀어줄 것인가 국민이 물어야 합니다. 그의 유세는 평범한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도전장이자 선언문이었다. 2018년 6월 그는 당선되었다. 최대 광역단체의 수장이 되었다. 개혁 드라이브 그리고 전선의 확대. 그가 들어서자 경기도는 급변했다. 재난 기본소득 도입, 공공임대주택 확대, 플랫폼 노동자 보호 조례 제정, 국감장에서의 직설적 발언들. 그는 싸움의 방식을 알고 있었고 이제 그 대상은 중앙 정치 전체가 되었다. 여당 내부의 불편한 시선. 왜 자꾸 튀는가? 정권에 도움이 되는가? 그가 소속된 당은 그를 자산이자 위험 요소로 보았다. 그는 군중의 인기와 조직의 의심을 동시에 받는 희귀한 정치인이었다. 당대표 선거에서 예상 밖의 승리를 거둔 그에게 한고참 의원은 조용히 경고했다. 여기선 너무 혼자 가지 마시오. 첫 번째 대권 언급과 언론의 파열음. 국민이 원하면 책임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짧은 한마디는 대권 도전의 신호탄이 되었다. 그 순간부터 언론의 과잉 조명, 검찰의 압수수색, 당내 경쟁자들의 연대가 시작되었다. 비서실장의 죽음. 시장님 그 사람 감당 못할 겁니다. 그를 지켜오던 한 동지가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 그날 이후 그는 한동안 마이크 앞에 서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눈빛이 이전과 달라졌음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다시 질문. 정말로 대권을 잡고 나면 그 손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기자회견 끝 무렵 한 기자가 물었다. 그는 멈칫하다 웃으며 답했다. 그 손으로 법 아닌 정의를 한 번쯤 써보고 싶습니다. 6장. 검은 수첩과 붉은 법복. 기소는 시작이었다. 처벌은 목적이 아니었다. 2024년 1월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법 위반, 특정 기업과의 유착 혐의로 이강명을 정식 기소했다. 하지만 정작 국민들은 의아해했다. 지금 대선 1년 앞두고 정치평론가들은 검찰의 타이밍을 정치적 선택이라 분석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죄가 없다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죄가 아니라 의도의 문제입니다. 검찰의 검은 수첩. 수사팀은 익명의 제보, 녹취록, 과거 측근의 진술을 엮어 검은 수첩이라 불리는 증거 목록을 구성했다. 정치자금 내역이 적힌 이 수첩은 정작 필체조차 감정되지 않은 것이었다. 그러나 언론은 달랐다. 스모킹건 등장. 이강명 혐의 벗기 어렵다. 정황은 진실처럼 포장되었다. 진실은 어디에도 없었다. 대법정에서의 첫마디. 피고인 발언하시겠습니까? 그는 방청석을 바라보았다. 지지자들과 적들, 가족과 기자들이 섞여 있는 그곳을.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정치는 때론 죄보다 무거운 혐의로 죽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는 나를 죽이기 위한 무기가 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권력을 위해 진실을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정적들은 연기라고 말했다. 지지자들은 진심이라고 말했다. 판사는 말이 없었다. 붉은 법복과의 대치. 담당 재판부는 특이하게도 이전에도 야권 정치인을 유죄로 몰아 정권 친화적이라는 평판이 있었다. 심지어 그의 도청 의혹은 녹취본의 출처가 조작으로 드러났음에도 정황상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유지됐다. 그는 말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생겼다는 이유로 죄를 뒤집어 쓰는 세상입니다. 책 캠페인의 시작. 변호사비는 모금도 안 되고 후원도 안 된다. 방법은 책이다. 그의 친구 방송인 장도훈이 자신의 유튜브에서 외쳤다. 책으로 응원합시다.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강명록, 이 사람 이강명. 서점가의 정치적 독서운동이 퍼졌다. 법정 밖 국민은 책으로 저항했다. 아이를 안고 온 어느 여성의 메모. 재판이 있는 날
법정 앞에서 한 여성이 아이를 안고 메모를 건넸다. 전 지식도 정치도 잘 모릅니다. 그냥 이 사람은 거짓말을 못하는 얼굴 같아서 믿습니다. 우리가 거짓보다 오래 살아남길 바랍니다. 그는 그 메모를 3년간 지갑에 넣고 다녔다. 판결 전날 밤 독백. 밤이 깊어졌다. 책상 위에는 법률서 대신 한 권의 낡은 노트가 놓여 있었다. 그는 썼다. 진실은 이긴 적이 없다. 하지만 지지 않으려 싸우는 이들 덕에 진실은 아직 죽지 않았다. 7장 0.3%의 승리. 기각입니다. 2025년 4월 30일 대법원. 재판장 김호진 대법관은 천천히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은 사실관계의 오인과 증거 판단에 있어 중대한 법리적 흠결이 있어 파기환송한다. 순간 정적이었다. 방청석, 기자석, 심지어 피고인석의 이강명까지 숨을 멈춘 듯 했다. 기각이냐 무죄냐 모두가 속삭였다. 결론은 기각. 정확히 말하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하지만 정치적으로 그것은 사법적 명예회복이었다. 0.3%. 다음 날 아침 전국 여론조사 결과 이강명 지지율 0.3%p 상승. 보수 마이너스 진보 가리지 않고 사법적 과잉 지적 다수. 여론의 반응은 예상보다 강했다. 판결은 단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바꿨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말이 돌았다. 우리는 누군가가 죄가 없다고 말할 때보다 누군가가 끝까지 싸우는 걸 볼 때 더 믿는다. 대선 출마 선언. 2025년 5월 3일 오후 2시 국회 앞 계단. 구름처럼 모인 인파 앞에서 그는 단상에 섰다. 자세는 조용했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나는 오늘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잠시 침묵. 곧이어 박수, 환호, 눈물. 그는 말을 이었다. 그들은 법으로 이기려 했고 나는 국민과 진실로 버텼습니다. 이 싸움은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룬 0.3%의 승리입니다. 지지자와의 대화. 행사가 끝나고 한 노인이 그에게 다가왔다. 그대는 무죄를 받았는가? 이강명은 대답했다. 무죄는 법이 내린 결정이고 정당함은 시간이 증명할 겁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다. 언론의 반응. 조선뉴스는 이렇게 썼다. 대법원의 판단은 이강명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시켰다. 하지만 국민은 아직 그를 완전히 용서하지 않았다. 한겨레일보는 이렇게 썼다. 법은 늦었지만 국민보다 먼저 움직였다. 정치의 시간은 지금부터다. 그의 일기. 그날 밤 그는 또다시 노트에 썼다. 무죄는 나를 살렸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누굴 살릴 수 있는지를 국민이 지켜볼 것이다. 8장. 붉은 깃발과 회색 그림자. 동시에 서울 광화문에서는 전통적 야권 지지층의 정권 교체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그 현장에는 이강명을 비판하는 피켓과 함께 다른 야권 후보의 상징색인 회색 깃발도 등장했다. 보수 유튜브 채널과 일부 언론은 이강명은 야권 통합을 이끄는 리더가 아니라 야권 분열의 촉매제라고 보도했다. 내부의 적.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강명의 후보 확정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다. 친문계 일부 의원은 공개적으로 중도 연합 후보론을 주장했고 청년 비례대표 출신 몇몇은 탈당을 선언했다. 대법 판결이 진실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그들의 논리는 명확했다. 법적 무죄가 도덕적 정당성을 담보하지는 않는다는 것. 거리의 온도. 하지만 거리의 반응은 달랐다. 서울 신촌, 대구 반월당, 광주 충장로. 그가 가는 곳마다 2030 청년들이 붉은 옷을 입고 나타났다. SNS에서는 해시태그 0.32 기적 해시태그가 퍼졌고 유튜브에서는 그를 지지하는 크리에이터들의 콘텐츠가 연속으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딸의 메시지. 하루는 딸 이다정에게 문자가 왔다. 아빠, 너무 달리지 마. 우리 아직 아빠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 그는 잠시 멈춰 커피숍에 앉아 일기를 썼다.
정치란 결국 누가 끝까지 사람 얼굴을 잊지 않는가의 문제다. 선대위 내부 회의. 지금 중요한 건 중도층입니다. 캠프 전략실장은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 지지층은 견고하지만 지금 선거는 2차전입니다. 결국 49.5% 대 50.5% 싸움이 될 겁니다. 이강명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다음 행선지는 어딘가요? 마지막 장면. 그날 밤 그는 혼자 여의도 한강변을 걸었다. 광고판에는 이미 각 후보의 얼굴이 걸려 있었고 그의 얼굴 위엔 누군가 적폐라는 붉은 스프레이를 뿌려놨다. 그는 그것을 잠시 바라보다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닦기 시작했다. 내가 아닌 우리가 바꾸려면 먼저 내가 감당해야 한다. 9장. 한 표의 무게. TV 토론과 여론의 향방. 2025년 5월 10일 대선 TV 토론 첫 방송. 이강명은 리허설이 끝난 스튜디오에서 조용히 심호흡을 했다. 연단 위 조명은 따뜻했지만 그를 둘러싼 공기는 얼음장처럼 날카로웠다. 첫 질문은 사회자가 아닌 상대 후보가 던졌다. 이강명 후보께 묻겠습니다. 2017년 당신은 왜 침묵했습니까? 순간 스튜디오 안의 공기가 멈춘 듯 했다. 화면 너머 수백만 명이 지켜보는 자리였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때 저는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하지 않기 위해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토론이 끝난 후 유튜브에서는 해시태그 이강명 침묵과 해시태그 정직한 무게가 동시에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한쪽은 그의 과거를 문제 삼았고 다른 쪽은 솔직함의 정치라며 열광했다. KBC, TNS, 리얼코리아. 다음 날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이강명의 지지율은 0.7% 상승했다. 그러나 여전히 부동층은 15%에 머물러 있었다. 중도층의 갈림길.